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된 사기꾼 존 로. 도박꾼에서 왕의 재무총감으로 8,650조 거품 경제를 만든 희대의 사기꾼. 1720년 프랑스 파리. 광장의 군중이 분노에 차 소리친다. 존 로를 잡아라. 한때 왕의 신임을 받았던 남자, 경제의 신이라 불렸던 남자. 그가 만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주식은 무너졌다. 군중은 궁전문 앞에서 몸부림쳤다. 누군가가 외친다. 이 사기꾼을 죽여라. 그 순간 존 로는 조용히 프랑스를 빠져나왔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없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도박과 방탕한 삶뿐이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살인을 저질렀으며 어떻게 금융을 혁신했는가? 그리고 왜 결국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제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희대의 사기꾼 존 로의 파란만장한 삶. 1720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황금빛 가구가 반짝인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몰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불안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궁전 밖 거리에는 분노한 군중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들고 있었다. 존 로를 잡아라. 그 사기꾼을 죽여라. 그의 목을 조르는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존 로, 한때 프랑스 경제를 구원할 천재로 불렸던 남자. 그러나 이제 그는 나라를 거대한 빚더미에 빠뜨린 사기꾼이 되었다. 왕실에서 신임받던 재무총감에서 이제는 도망자.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베르사유 궁전의 뒷문을 나선다. 금빛 자수가 새겨진 코트를 벗어던지고 낡은 망토를 걸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 밤 그는 프랑스를 떠나야만 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야망과 몰락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살인자, 도박꾼, 금융사기꾼, 그리고 한 시대를 뒤흔든 혁신가. 1671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감싸고 회색빛 돌길 위로 마차가 달린다. 이 도시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로. 그의 아버지 윌리엄 로는 금세공사이자 은행가였습니다. 윌리엄 로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존 로는 귀족 계층 못지않은 교육과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잔 캠벨 역시 명문 가문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한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존 로는 형제가 있었으나 대부분 어린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숫자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자 아버지는 그를 은행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존 로는 에든버러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행가의 길을 걷기에는 너무 자유분방했습니다. 여자와 술, 도박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교육했지만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 존 로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방탕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청년기 도박과 여자, 그리고 살인. 런던, 1694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깁니다. 도박장과 사교계에서 온갖 귀족 여성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고 그는 그녀들을 유혹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꾼 사건은 런던의 한 파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엘리자베스 빌리어스. 1694년 가을 런던의 한 귀족 저택. 그곳은 매일 밤 귀족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술과 음악을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존 로는 잉글랜드 왕 제임스 2세의 정부 징후 엘리자베스 빌리어스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과 금융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에서도 유명한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에드워드 레드 윌슨. 그는 런던 사교계의 유명한 신사였으며 존 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를 두고 존 로와 경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윌슨은 술에 취한 채 존 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빌리어스는 내 여자다. 감히 건드리지 마라. 존 로는 비웃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자는 소유물이 아니야. 그녀가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지. 윌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그냥 도박꾼일 뿐이야. 이 도시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분노한 윌슨이 먼저 존 로의 뺨을 후려칩니다. 존 로는 움켜쥐고 있던 술잔을 내던졌고 두 남자는 거칠게 몸을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주먹이 오갔고 존 로는 허리에 찬 단검을 뽑았습니다. 윌슨이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존 로의 칼끝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윌슨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귀족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존 로는 피 묻은 칼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체포되어 뉴게이트 감옥 뉴게이트 프레슨에 수감되었습니다. 뉴게이트 감옥은 런던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질병과 폭력,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재판 결과 존 로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은 3개월 뒤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로는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의 밤 운명을 건 도박. 1694년 12월의 어느 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뉴게이트 감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존 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그는 즉시 교수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준비합니다.
다행히 당시의 뉴게이트 감옥은 돈이면 뭐든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수감자들은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고 편한 독방을 얻었으며 가끔은 음식을 배달시키기도 했습니다. 존 로는 남은 재산을 이용해 간수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넵니다. 첫 번째 뇌물 좋은 방을 달라. 그는 곧바로 더 깨끗하고 큰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뇌물 밖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는 의사라는 명목으로 변호사와 하인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인들은 존 로의 탈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계획, 간수의 열쇠를 훔쳐라. 존 로는 감옥 안에서 믿을 만한 간수를 포섭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뇌물을 주며 간수의 충성을 얻기에 이릅니다.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넌 내게 협조하면 부자가 될 거야. 온갖 가머니설로 간수를 설득시켜 존 로의 탈옥을 돕기로 합니다. 탈출 계획.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감옥 정문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구냐 다른 간수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존 로는 멈칫했지만 곧바로 간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간수는 바닥에 쓰러졌고 존 로는 단숨에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감옥 밖 한 남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준비한 말과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 로는 망토를 뒤집어 쓰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존 로는 곧장 런던 항구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네덜란드로 떠나는 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탈출 이후 금융의 도시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도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기 전 런던에서 얻은 재산 중 일부를 미리 해외로 빼돌려 놓았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돈은 약 5,000파운드. 지금으로 치면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 무역을 주도하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리고 유럽 최초의 중앙은행 암스테르담 은행이 자리한 금융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존 로는 금융이라는 새로운 도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존 로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천재적인 두뇌 덕분에 암스테르담에서 금방 적응합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금융 시스템을 연구하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이 곧 힘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신뢰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금화와 은화를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하지만 암스테르담 은행은 종이 환원을 이용한 신용거래를 도입했습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면 종이 한 장이 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화폐가 필요하다. 존 로는 이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경제 이론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직접 지폐를 발행하면 금 없이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이미 탄탄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한때 살인자로 낙인 찍힌 도박꾼의 아이디어를 신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존 로는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융혁신을 실현할 나라를 찾기 위해 유럽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1696년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존 로는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금 없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그런 허황된 돈을 누가 믿겠냐? 1698년 그는 신성 로마 제국 독일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봉건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금융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이론은 너무 급진적이야.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않아. 1700년 스페인 역시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너 같은 외국인 도박꾼에게 맡길 순 없지. 1714년 마침내 기회를 잡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프랑스로 향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연이은 전쟁과 사치로 인해 거대한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루이 15세 5세의 어린 소년과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권력은 섭정서장 필립 오를레앙 공작이 쥐고 있었습니다. 존 로는 필립 오를레앙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절망적인 프랑스 경제 상황과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를레앙 공작은 존 로에게 프랑스 경제 개혁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존 로는 프랑스 재무총감으로 임명되었고 이제 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펼친 금융사업 방크 로얄과 미시시피 회사. 1716년 그는 프랑스 최초의 은행 방크 제네랄 뱅크 지에네랄레를 설립합니다. 금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종이 화폐 아시그네를 발행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이 은행의 지폐로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718년 루이 15세 정부는 이 은행을 국가 소유로 변경하고 방크 로얄 뱅크 로얄로 개명합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은행이 된 것입니다. 존 로의 시스템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국부를 늘리기 위해 미시시피 회사 컴퍼니 듀 미시시피를 설립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의 무역을 독점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미래의 엄청난 부를 약속하며 프랑스 시민들에게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찍어내고 모두가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사면 프랑스는 더욱 부강해질 것이다.
미시시피 주식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시시피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경제는 환상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미시시피 회사의 자산은 허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화폐와 주식으로만 거래했고 실제로 금과 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경제 거품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720년 미시시피 거품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은행으로 몰려가 돈을 찾으려 했지만 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붕괴했으며 존 로는 하루아침에 국민의 영웅에서 사기꾼이 됩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프랑스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탈출 당시의 재정 상황과 빼돌린 돈. 1720년 프랑스에서의 도주. 미시시피 회사 붕괴 후 존 로는 프랑스를 탈출합니다. 당시 그가 빼돌린 돈은 약 70만 리브르, 현재 가치로 약 300억 원.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떠돌면서 빠르게 재산을 소진합니다. 그 많은 돈을 대부분 도박에 베팅했으나 더 이상의 운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후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도망갑니다. 그는 더 이상 금융가도 사기꾼도 아니었으며 가진 것은 몇 벌의 옷과 낡은 카드 덱뿐이었습니다. 병들고 늙어 도박장에서 구걸하듯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는 무명인의 무덤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존 로의 인생은 결국 도박과 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금융 실험이 프랑스를 뒤흔들었으며 그리고 이후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는 70년 후 왕을 단두대로 보내게 됩니다. 도박꾼에서 금융개혁가로, 사기꾼에서 도망자로 존 로가 남긴 경제의 붕괴는 단순한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프랑스 왕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혁명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한때 존 로가 만든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는 단 1년 만에 20배 가까이 뛰었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들고 은행으로 몰려가 금과 은으로 바꾸려 했지만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것을. 결국 존 로가 만든 금융 시스템은 허상이었으며 그의 신용화폐는 실제 금과 은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믿었던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왕 루이 15세와 프랑스 정부가 이 거짓을 묵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는 왕실과 귀족들에 대한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혁명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조금 더 쌓여야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계속된 경제 위기와 왕실의 무능함. 1720년부터 1770년까지 프랑스 경제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존 로의 금융 사기 이후 프랑스 왕실은 더 이상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운영이 전면 금지되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다시 금과 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줄어들지 않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궁전 확장, 귀족들의 낭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졌고 왕실은 계속해서 돈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왕은 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1770년대 루이 16세 시대, 새로운 왕이 즉위했지만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불을 붙인 사건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1789년 프랑스 파리,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을 믿지 않는다. 왕실과 귀족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왕을 신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배를 골고 있었지만 왕과 귀족들은 계속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불평등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바로 1720년 존 로가 만든 미시시피 버블의 붕괴가 시초였습니다. 1720년 미시시피 거품 붕괴 사건은 프랑스 경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왕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증가합니다. 1720년부터 1770년까지 경제 불황과 세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됐으며 국왕이 귀족들의 사치를 위해 계속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780년대는 프랑스의 극심한 경제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프랑스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고 왕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했고 국민들은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기에 이릅니다. 마침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왕실을 신뢰하지 않으며 결국 왕은 혁명군에게 체포되고 단두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즉, 존 로의 금융 사기는 단순한 경제 사기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왕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준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그 불신이 70년 동안 쌓이고 쌓여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격도 안 태고 파렴치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존 로라는 일개 사기꾼으로 인해 결국 프랑스 왕실을 파멸시켰으며 프랑스 국민들을 피폐하게 했으며 결국 프랑스 혁명까지 발생시키게 되는 프랑스로서는 역사에 큰 오점을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용화폐라는 혁신적인 금융 개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용화폐, 은행 시스템은 결국 그의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천재였을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을까? 1729년
베네치아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